며느리는 제가 밤새 정성으로 만든 7층 떡 케이크를 내던지고 시어머니인 제가 부끄럽다며 손주 돌잔치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제가 사실 이 영억 원의 자산가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 결말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어김없이 제 몸이 먼저 시간을 알려줘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자명종이 따로 필요 없죠. 광장시장의 공기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의 숨결처럼 차고 축축해요. 뽀얀 안개가 가로등 불빛에 엉겨붙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지만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탄 같은 거예요. 제 가게 바깥의 떡집의 셔터를 올리면 밤새 갇혀있던 고소한 쌀 냄새가 훅 하고 뿜어져 나와요. 이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솥에 물을 올리고 어제 저녁에 미리 불려둔 햅쌀을 씻어 건지는 일이에요. 제 손은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고 투박하지만 쌀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처녀 시절처럼 섬세하다고 자부해요. 쌀알 하나하나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아기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요. 찜기에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 김이야말로 제 청춘을 먹고 자란 증인이죠. 죽은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도, 갓 태어난 아들 민준이를 업고 떡을 쪘을 때도 이 김은 늘 제 곁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냐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하죠. 떡은 정직한 음식이라서 그렇다고. 땀과 시간, 그리고 정성 외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기계로 찍어낸 떡은 모양은 그럴싸해도 깊은 맛이 없어요. 사람 손으로 수백, 수천 번을 치대고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오는 법이죠. 제 인생도 꼭 그 떡을 닮은 것 같아요. 가게 앞을 지나는 채소 가게, 김 사장은 꼭두 새벽부터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지 저를 보더니 짐수레를 멈추고 소리쳐요. 누님, 오늘따라 떡 냄새가 더 구수한데요. 이따가 막걸리 한잔할 때 안주로 하나 사러 올게요. 저는 손을 휘휘 저으며 대꾸하죠. 김서방은 아침부터 술 생각뿐이야. 해장이나 하라고 콩가루 인절미나 좀 챙겨줄 테니 그 못된 술버릇 좀 고쳐요. 퉁명스럽게 말해도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요. 김 사장뿐만이 아니에요. 생선 가게 박씨, 건어물 가게 최씨, 모두가 지난 수십 년간 제 떡을 먹고 자란 이웃들이죠. 제가 가게 문을 닫는 날이면 시장 전체가 휴업하는 것 같다고 야단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비록 제 행색은 시장의 여느 상인처럼 남루할지라도 이 작은 광장시장 안에서만큼은 제가 여왕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웃음이 나요. 이게 다 제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주는 덕분이겠죠. 그렇게 한바탕 새벽의 소란이 지나가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저는 잠시 숨을 돌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우리 며느리 유진이의 SNS를 보기 위해서죠. 유진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유명인사,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화면 속 유진이의 세상은 제가 사는 광장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 같아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강남의 펜트하우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 세계 각국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식사. 제 아들 민준이도 그런 아내 옆에서 덩달아 폼을 잡고 서 있네요. 녀석 사업이 잘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다더니 얼굴은 아주 훤해 보여요. 한 번은 유진이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켰는데 마침 제가 갓 쪄낸 무지개 떡을 가지고 집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유진이는 저를 카메라 앞에 세우더니 활짝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세요. 평생을 떡 연구에만 매진해 오신 숨겨진 장인이시랍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전설이죠. 화면에는 순식간에 어머님 너무 멋지세요. 장인의 떡 꼭 먹어보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가 올라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하지만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진이는 제게서 떡을 빼서 들고는 표정을 싹 바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런 것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집안에 시장 냄새 배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리곤 그 떡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민준이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피곤하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제 떡이 버려진 것보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들은 알까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제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 그들의 화려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요. 그저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 알뜰하게 모은 쌈짓돈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진실을 숨기고 있냐고요? 제 아들 민준이가 자기 힘으로 우뚝 서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어미의 그늘 아래서 나약하게 자라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면 제 하나뿐인 손녀, 하윤이의 첫돌이에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잠을 설칠 정도죠. 그런데 어제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아주 상냥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죠. 돌잔치는 5성급 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릴 거라고 하더군요. 유진이의 사업에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그날 절대 시장에서 입는 옷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보내드린 드레스 꼭 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어머니 직업을 묻거든 그냥 전통 음식 연구가라고만 하세요. 제발 떡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인생 그 자체인 떡을 제 자식의 아내는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하윤이 첫돌 선물 말인데요. 요즘은 다들 의미 있게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녀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제게 재산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하윤이를 생각해서요. 그저 알겠다, 노력해보마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아침 가게로 커다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유진이가 보낸 명품 드레스였죠.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비싼 옷은 제게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입는 순간 제 자신이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상자는 가게 한 구석, 쌀포대 옆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어요. 저는 그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신 다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윤이를 위한 진짜 선물을요. 최고의 쌀을 고르고 치자로 노란빛을, 쑥으로 초록빛을 내고 백년초로 붉은빛을 물들였어요. 제 모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제 삶의 철학을 담아 7층짜리 화려한 궁중 떡 케이크를 빚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니까요. 돈으로 체면을 사려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제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고 시장의 모든 불이 꺼졌지만 제 가게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떡 케이크에 마지막 층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꽃 장식을 하나하나 붙였어요. 마침내 완성된 7층 떡 케이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보석 같았죠. 그걸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제 손녀의 첫돌 잔치에 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유진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치를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죠. 돌잔치 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꼬박 하얗게 지새웠지만 이상하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어쩌면 제 평생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은 저 떡 케이크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붉은 파트로 만든 잉어 한 쌍을 케이크 꼭대기에 올리며 장식을 마무리하는데 아차하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잉어 꼬리 부분이 살짝 부서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빚고 모양을 잡느라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몰라요. 손녀에게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선물을 주고 싶은 제 욕심 때문이었죠. 허둥지둥 떡 케이크를 커다란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나니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유진이가 보낸 그 번쩍이는 드레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걸 입고 벗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외출복을 꺼내 입고 떡 케이크 상자를 부서질세라 조심조심 안고 집을 나섰어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40년도 더 된 과거의 한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죠. 우리 아들 민준이의 돌잔치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호텔에서 하는 호화로운 잔치는 꿈도 못 꿨죠. 작은 단칸방에 온 식구와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가 직접 만든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민준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비록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날 방안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따뜻한 공기는 지금도 제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남편은 갓돌이 지난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라고 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죠.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했던 날의 기억이 지금 화려한 호텔로 향하는 제 마음을 자꾸만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세상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신 유행하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제 소박한 옷차림과 커다란 떡 케이크 상자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점과 같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죠. 수군거리는 소리, 의아한 눈빛, 그리고 어떤 이들의 얼굴에 스치는 옅은 경멸감까지.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투자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진이가 저를 발견한 건. 유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황급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리더니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죠. 가까이서 본 유진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그 옷 입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리고 이 거지 같은 떡은 또 뭐예요? 당장 이거 들고 여기서 사라지세요. 제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모진 말보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순수한 혐오감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어요. 아가, 그래도 이건 우리 하윤이 주려고 내가 밤새 만든 건데 이것만 전해주고 가면 안 되겠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어쩌면 자신의 완벽하게 포장된 세계가 저로 인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딴 싸구려 떡 따위 라고 소리치며 저를 강하게 밀쳐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넘어지고 말았죠. 제품에 안겨있던 떡 케이크 상자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고 제 밤샘과 사랑이 담겨있던 7층짜리 떡 케이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고운 빛깔의 떡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붉은 판 잉어는 산산조각이나 바닥을 뒹굴었죠. 하필이면 끈적한 떡고물 일부가 유진이의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 자락에 튀고 말았어요. 그걸 본 유진이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녀는 넘어져 있는 제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 목소리와 함께 저는 머리가 뽑혀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요. 녀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제게 다가와 아내를 말리거나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당황한 하객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셔서. 별일 아닙니다. 그 말이 제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의 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누군가는 보고 있었나 봐요. 이 끔찍하고 비참한 모든 순간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영상이 강남 인플루언서 시어머니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호텔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버려졌어요. 주변에는 산산조각 난 제 마음 같은 떡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배신, 수십 년간 땀 흘려 지켜온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제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눈물도 어느 순간 마르더군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였어요.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나약함에 대한 분노.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흐트러진 옷을 털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넘겼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동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이 변호사, 나야. 이제 시작해야겠어. 이동욱 변호사의 사무실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며칠 전 호텔 복도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제 모습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슬픔과 분노라는 것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침묵이었죠. 동욱이는 제 앞에 따뜻한 대추차를 놓아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총명하고 울고든 눈빛이 여전히 그대로더군요.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요. 남편이 허망하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어린 민준이를 붙들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얼마 뒤 남편이 남긴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제 손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생긴 큰돈은 제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기를 치려들었고 남은 가족들마저 그 돈을 탐내며 저를 괴롭혔죠. 저는 모든 것이 버겁고 무서워서 그저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알아누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학생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바로 동욱이었죠. 녀석은 제 남편이 생전에 장학금을 대주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동욱이는 제 앞에 큰절을 올리더니 제 손에 쥐어진 보상금 통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주머니, 이 돈으로 술 드시고 한탄만 하시면 3년이면 사라질 재산입니다. 아껴 쓴다 해도 10년이면 바닥을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돈으로 땅과 미래에 투자하시면 아주머니와 민준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3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목이 될 겁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어요. 녀석의 그렁그렁한 눈 속에서 저는 남편의 올곧은 모습을 보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동욱이를 믿어보기로 했죠.
저는 그 돈으로 동욱이의 학비를 대주고 작은 방을 얻어주며 친아들처럼 뒷바라지했어요. 그리고 동욱이의 조언에 따라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던 압구정과 강남 일대의 땅과 상가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동욱이의 안목을 믿었어요. 또 녀석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을 꼭 사두셔야 한다고, 이 회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했죠. 동욱이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어엿한 변호사가 되던 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부터 동욱이는 제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이자 제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되어 주었죠. 다시 현재 동욱이의 사무실, 제 회상에 잠겨 있는 동안 동욱이는 거대한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어요. 제 이름, 박혜린 석자 아래로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강남 핵심 상권 소재 상업용 빌딩 5채, 현재 평가액 약 800억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들 내외 거주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팰리스 7 전체 소유권, 현재 평가액 약 450억 원, 30년간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현재 평가액 약 600억 원, 그 외 기타 현금성 자산 및 채권, 총자산 합계가 약 2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제 눈에는 돈이 아닌 제가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처럼 보였어요.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광장시장에서 떡을 팔았냐고요. 처음에는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삶의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 아들이 거대한 부모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매달 주는 용돈 외에는 철저히 제 재산을 숨겨왔던 거죠. 제 아들이 과연 이 거대한 부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내 아들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 한마디에 제 수십 년의 기대와 희망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어요. 더 이상 슬픔은 없었어요.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 인식과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뿐이었죠. 제 눈빛이 변한 것을 동욱이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제 눈에서 어미의 슬픔은 사라지고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욱이와 함께 거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을 기초부터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진실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육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고립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민준이와 유진이의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정지시킬 거예요. 제 돈으로 리스해 주었던 독일제 고급 외제차도 회수 조치할 거고요. 돈줄이 막히면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는 즉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사업적 붕괴예요. 민준이가 운영하는 그 잘난 카페,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예요. 동욱이는 이미 그 카페의 소소한 위생법규 및 소방법규 위반 사항들을 모두 증거로 수집해 두었더군요.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준비를 마쳤어요. 동시에 제 오랜 인맥들에게 연락을 취할 거예요. 수십 년간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쌓아온 제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국내 최대의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은 과거 제가 그의 노점상을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전화 한 통이면 내일부터 민준이의 카페에는 최고급 원두는커녕 우유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파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유진이를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욱이가 유진이와 각종 명품 브랜드가 맺은 계약서들을 분석해 봤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광고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모두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그 폭행 동영상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저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유진이는 그녀가 그토록 숭배하던
바로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예요. 모든 계획이 세워지자 제 마음은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투명해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장에서 입던 허름한 작업복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제가 직접 지은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죠. 남편을 만나 시집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에요. 곱게 비서 쪽을 찌고 희미한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광장시장에 떡 파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수천억 원의 제국을 지휘하고 정의를 집행할 준비를 마친 여왕의 모습이었죠. 저는 동욱이가 마련해준 제 소유의 빌딩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곳에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제 눈물과 땀으로 이룬 결실이었죠. 이제 저 거짓된 신기루를 거두어드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에요. 제국의 여왕이 이제 막 대관식을 치른 참이었으니까요. 제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수만 개의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갑고 텅 빈 도시의 풍경으로만 보였죠. 동욱이와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단순한 복수 계획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교육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동욱이에게 말했어요. 그냥 돈을 빼앗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건 너무 쉬운 복수라고요. 그런 식으로는 그 아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만 하겠죠.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수십 년간 광장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어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대강은 알 수 있죠. 제 아들 민준이는 속이 깊지 못해요.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쉽게 무너져 내릴 아이죠. 며느리 유진이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SNS 속 이미지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어리석고 가여운 아이예요. 저는 알았어요. 그 둘을 지탱해주던 돈이라는 기둥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대신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제 전략은 간단했어요. 거미처럼 조용히 하지만 촘촘하게 그물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날아와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죠. 계획의 첫 단추는 제 오랜 인연을 통해 꿰기로 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회사의 본부장으로 있는, 하지만 30년 전에는 광장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채소를 팔던 총각의 아들이었죠. 그때 그 총각이 돈이 없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못 내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등록금 전액을 빌려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잔치 날 있었던 일, 그리고 민준이가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해주었죠.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그는 그때의 풋풋한 청년이 아닌 중후한 중년의 목소리로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더군요. 회장님, 아니, 아주머니,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건 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그 카페에는 원두 한 톨, 우유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첫 번째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며칠 뒤 유진이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다가 카드 한도 초과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뒤이어 민준이가 타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가
리스 대금 미납으로 견인되었다는 보고도 들어왔죠. 그들의 발과 날개가 하나씩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돌잔치 날에 그 영상 탓으로 돌리더군요. 유진이는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광고가 끊겼다고 울부짖었고, 민준이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어려운 거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진짜 위기는 카페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고급 식자재 공급이 끊기자 카페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죠. 브라질산 최고급 원두 대신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내놓고 프랑스산 버터 대신 마가린으로 만든 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카페의 명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민준이는 자존심을 구기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유통업계에는 박민준 대표는 신용불량이라 거래하면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진이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 소송장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명품 이미지가 시어머니 폭행 영상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으니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동욱이가 설치해둔 펜트하우스 내부의 CCTV 영상을 노트북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유진이는 민준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있었죠. 다 당신 그 잘난 엄마 때문이야.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민준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내 허영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왜 어머니 탓을 해. 네가 그깟 SNS에 미쳐이지만 않았어도 그들의 싸움은 마치 먹이를 두고 다투는 굶주린 짐승들처럼 처절하고 추악했어요. 저는 소리 없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때 화면 속에서 절망에 빠진 민준이가 마지막 결심을 한 듯 중얼거렸어요. 안 되겠. 이렇게 된 이상 카페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이라도 해봐야겠어. 월세라도 깎아달라고 빌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때가 왔다는 것을.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수화기를 들어 동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죠. 이 변호사, 필요한 서류들 전부 챙겨서 지금 바로 카페로 가게. 나도 곧 그리로 가지. 이제 이 길고 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탄 차의 와이퍼가 빗물을 쉴 새 없이 닦아냈지만 창밖의 풍경은 온통 잿빛으로 번져 보였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님으로서가 아닌 심판자로서 말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동욱이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죠.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진실들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어요. 카페 앞에 차가 멈췄어요. 한때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며 강남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불렸던 곳. 하지만 지금은 비에 젖은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텅 빈 건물일 뿐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희망을 잃고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줄 건물주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건물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비단 한복 옷고름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두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기다리던 그들의 얼굴에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기괴한 그림을 그려냈죠. 시장에 떡 파는 할머니가 왜 최고급 한복을 입고 왜 저 유명한 변호사와 함께
왜 하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인지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카페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동욱이도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죠. 민준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시냐고, 혹시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냐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동욱이를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죠. 동욱이는 기다렸다는 듯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아이가 살고 있는 강남의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유진이가 먼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죠. 서류의 가장 마지막 칸, 소유주의 이름에 제 이름, 박혜린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유진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바로 이 카페가 입주한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번에도 소유주는 제 이름 박혜린이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룬 성공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의 기반이 사실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거겠죠. 세 번째 서류는 그들이 보석처럼 아끼던 독일제 고급 외제차의 리스 계약서였어요. 계약자의 이름 역시 박혜린. 네 번째 서류는 민준이가 이 카페를 차릴 때 은행에서 빌렸던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 보증서였어요. 그 아래 보증인 박혜린이라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네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종이, 나부랭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삶의 설계도이자 그들의 오만함을 증명하는 유죄 판결문이었죠.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건물주가 바로 나다.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어요. 유진이는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이건 다 사기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동욱이가 그 앞에 추가 증거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자 그녀의 웃음은 절규로 바뀌었어요. 수십 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 매입 증명서, 세금 납부 기록까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진실 앞에서 유진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서류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지고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정지된 신용카드, 하루아침에 회수된 자동차, 약속이나 한 듯 끊겨버린 모든 식자재 공급망, 그 모든 것이 불운이나 우연이 아닌 바로 눈앞에 어머니가 내린 치밀한 심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다음 순간 두 아이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들의 울음 섞인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치에 엎드려 있는 두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제 입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용서? 너희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너희가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은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야.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일 뿐이지. 너희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내 돈 몇 푼이 아니었어.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친 내 삶과 내 어머니로서의 존엄성이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비어버린 카페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죠. 이 카페는 내일부로 철거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박혜린 전통 떡 박물관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의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이 자리에 나의 진짜 인생과 이 땅의 진짜 문화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나의 세상이 너희들의 세상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것은 단순한 재산 몰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저의 유산으로 그 자리를 덮어 씌우겠다는 문화적 사형 선고였죠. 제 말이 끝나자 두 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제가 만든 페어를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면서도 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새로 짓기도 하니까요. 그 폭풍 같던 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났어요. 제 아들 내외의 거짓된 성이었던 그 카페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미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박해린 전통 떡 박물관이 위용을 드러내고 서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광장시장에 떡 파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관장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곳에서 우리 떡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떡을 빚으며 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의 모든 상처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그럼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번쩍이던 외제차도 화려한 명성도 지금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지하 월세방에서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인플루언서와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미움도, 동정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저 그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동욱이가 조금은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민준이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고, 유진이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한때는 명품만 걸치던 고운 손이 이제는 세제에 불어터져 흉한 모습이 되었다면서요. 동욱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미워도 자식인데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욱이의 말대로 돈 몇 푼 보내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어쩌면 그게 어미로서의 마지막 도리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대답은 아주 단호했죠. 아니,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네. 대신 그 아이들에게 우리 박물관 청소부 자리를 제안하게. 동욱이는 제 예상 밖의 대답에 무척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었으니까요. 돈으로 용서하는 쉬운 길을 택한다면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어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 쌀 한 톨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기를 바랐던 거죠. 그건 복수도 용서도 아닌 어미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교육의 기회였어요. 며칠 뒤 민준이와 유진이는 박물관의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의 심정은 참 복잡했어요. 한때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대걸레를 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굴욕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 한 번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이 파괴했던 어머니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죠. 박물관을 가득 채운 구수한 떡 냄새를 맡으며 자신들이 버렸던 그 떡을 만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를 간접적으로 느껴야 했어요. 멀리서나마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떡의 우수성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제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의 말을 들어야만 했죠.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청소만 하던 아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민준이는 전시된 옛날 떡살 하나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닫고 있었고, 유진이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끝난 자리를 치우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파괴되었던 우리 관계 위에 아주 작지만 새로운 질서와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 물론 예전처럼 살가운 모자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진실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볼 수는 있게 된 거예요. 박물관의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이었어요. 저는 홀로 조용한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 출입구 쪽에서 손녀 하윤이의 손을 잡고 다가오는 유진이를 발견했어요. 어느덧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걷는 하윤이의 모습에 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죠. 유진이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제가 그 아이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사죄의 몸짓이었어요. 저는 유진이의 인사에 답하는 대신 그 아이를 지나쳐 하윤이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꿀떡 하나를 꺼내 아이의 조망만 한 손에 쥐어주었죠. 할머니가 주는 첫 선물이었어요. 하윤이는 꿀떡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 미소는 용서도 증오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소였죠. 이제 우리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 말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건설에 있었어요. 상대가 경멸했던 가치로 더 위대한 유산을 세우는 것이었죠. 진정한 가족의 존중은 값비싼 선물이 아닌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헤아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랍니다.